네, 기초 화장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예, 청정 세정 화장품. 예, 필요한 이유는 피지 분비, 땀 분비, 외부 물질 흡착을 제거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최근 들어서 청정 세정 화장품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클렌징 폼이나 이런 것들을 그 화장을 하는 여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누 중에도 특수 비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이유가 환경 오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흡착물들을 제거하는데 더 꼼꼼한 세안이 필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용 제품들, 베이비 샴푸, 베이비 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토피용 세정제까지 세정제 시장이 이전보다 훨씬 다양화되고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러분 세정제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손세정제, 폼, 물론 그냥 씻어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씻어내는 손세정제가 어마어마한 양으로 판매가 돼서요. 실제로 핸드 폼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에서도 집중적으로 몇 번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코로나 초반에 이제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또 비누는 오염이 되잖아요. 누군가 썼을 때. 그렇기 때문에 비누보다는 펌핑해서 한 번 짜서 쓰고 흘려보내는 핸드폼 워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으로 두각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뭐다? 세정용 화장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폼 클렌징만 생각했는데 요즘 여성 전용 클렌징 있죠? 예, 여성용 폼 클렌징 뭔지 아시죠? 얼굴에 쓰는 거 아니고 우리 아래에 쓰는 거. 예, 바디 할 때 몸 전체에 쓰는 게 아니라 특수 부위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폼 세정 시장도 굉장히 커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리적 작용을 하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되면서 세균에 대한 방어 기전이 약해져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 세정제들은 얼굴과 똑같습니다. 대부분 pH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어떻다? pH 밸런스를 맞춰줘서 외부의 그 오염, 외부의 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다. 오타가 있네요. 고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정용 제품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다? 단순하게 뭐 얼굴 세안하는 거 말고도 제가 얘기한 이 시장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남자들도 남성용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그냥 집에 있는 비누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선전하는 거 봤죠? 샤워했는데 미끌거림이 없이 한 번에 싹. 그래서 올인원 뭐 세정제, 보습과 뭐 세정을 뭐 한 번에 막 이러면서 그런 선전하잖아요. 그 정도로 세정제 시장이 굉장히 다각화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세정 화장품에 대한 이해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화장수 얘기했죠. pH 밸런스 맞춰주고 보습과 수령 화장수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습을 주는 화장품으로 에센스 앰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구분을 못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여러분 에센스 그 다음에 로션 이런 용어들은 다 일본에서 온 겁니다. 실제로 뭐 미국이나 유럽을 가보면 에센스란 말은 없고요. 세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에센스하고 세럼은 같은 제품을 뜻하는 건데요. 에센스라는 거를 사전에 찾아보면 농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센스나 세럼은 보습 영양물질이 농축되어 있는 용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앰플은 뭐냐? 원래 앰플이라는 거는 주사액이잖아요. 앰플은 형태입니다. 화장품을 패킹하는 형태. 그래서
패킹이 에센스나 세럼 같은 농축액이 주사액으로 하나하나 낮게 포장이 돼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낮게 포장을 했을까요? 우리 앞서 화장품 성분 안전성,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화장품은 산소와 만나는 순간 산화됩니다. 여러 가지 세균, 진균이 발생할 영향도 받죠. 그래서 방부제를 넣죠. 근데 앰플은 한 번 따서 다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균이 오픈하는 순간 균이 발생, 보관하는 과정에서 균이 발생된다든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산소와 많이 접촉된다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어때요? 적겠죠. 그래서 용기적 특징을 얘기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축액을 따로 담은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에센스나 세럼보다는 앰플이 용량 대비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주로 메디컬 에스테틱처럼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능성 제품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에. 그래서 한 번 사용할 때 한 번 따서 다 소진하는 형태로 돼 있다. 그렇게 농축액을 에센스, 세럼, 앰플에 대한 용어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하는 에센스를 넣는데 그거를 날아가지 않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점도가 좀 높습니다. 에멀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 우리 화장품 용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로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 유럽을 가면 에멀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킨 토너나 에센스 같은 것보다 더 점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화작용에 의해서 탄생된 화장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농도가 높은 게 크림류입니다. 이제 크림류 앞에 붙는 것들은 그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멀전 다음에 크림 단계라는 거죠. 데이크림은 낮에 바르는 거겠고 대부분 어떻게 써요? SPF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 데이나 나이트란 말이 써 있는 거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으면 그 크림은 아침에 발라도 되고 저녁에 발라도 되는데요. 데이나 나이트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그 시기에 쓰라는 겁니다. 나이트 크림은 대부분 햇빛에 약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발랐을 땐 그 성분이 파괴되는. 데이는 주로 무슨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눈가에 쓰는 건데 교수님 그러면 눈가에 쓰는 거 얼굴에 바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얼굴에 그냥 바르는 거 눈가에 발라도 돼요? 발라도 되긴 하는데요. 눈가에 바르는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얼굴 조직에서 눈가의 피부는 굉장히 약하고 얇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점막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반 크림을 발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크림을 발랐을 때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가에는 아이 제품 크림을 바르는 게 좋고 일반 크림을 바를 때는 너무 눈 가까이 안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크림은 눈의 저자극을 위한 제품이다. 근데 대부분 아이크림 용량이 작거든요. 굳이 얼굴 피부에 다 바르면 빨리 쓰겠죠. 그래서 발라서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이런 특징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여러 가지 아이젤, 아이크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아이 젤 바르고 또 크림 발라도 되겠지만 여름 같은 데는 아이 젤 단계까지만 발라도 되고 본인의 연령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크림만 발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트 크림. 나이트 크림은 나이트에 발라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나 나이트가 붙어 있을 때는 사용하는 시간을 지켜라. 그리고 데이 영양크림이고 나이트 영양크림이죠. 그냥 영양크림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아침에 발라도 되고 저녁에 발라도 됩니다. 어쨌든 nutrition이라는 말을 붙어 있기도 하고요. 영양크림은 영양을 조금 더 강화해 주기 위한 걸로 뭐 거기에 특수성을 붙여서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서 뭐 주름이다, 미백이다 그렇게 고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활성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에 우리가 하는 뷰티 서비스 단계는 팩과 마사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홈케어를 하기에 가장 좋은 집중 영양 관리는 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팩은 원래는 패킹, 패키지, 감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 미세한 막을 형성함으로써 그거를 완전히 덮어서 영양 보수 물질을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팩이면 영양을 주는 거고요. 요즘 피지를 제거하기 위한 팩도 있죠. 한 다음에 떼어내면 거기 있는 피지가 딸려 나오는 것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 활성 팩들이 홈케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 때 단품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게 팩이고요. 우리나라가 주력해서 중국에 수출했던 단품이 팩이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라고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팩이 뭔지 몰랐고요. 마스크 이런 거 일반 대중에 팔지도 않았고 에스테틱에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이게 홈케어 시장으로 간 것은 몇 년 안 됐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로 집에서 관리하는 뷰티 서비스, 셀프 뷰티 서비스 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그 팩이 나온 초반 당시에는 팩 하나로 굴지의 회사를 일으킨 중견 화장품 회사들도 꽤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기능성 화장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으로 분류해서 시작됐지만 지금 법안에 의해서 화장품법에 의해서 기타 다른 기능을 가진 화장품들이 의약 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탈모와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원래 아토피 화장품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아토피는 병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약 외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화장품법이 개정이 되고 있고 개정이 된 것도 있고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토피, 탈모, 그리고 또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화장품법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기농 화장품도 그냥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유기농 원료로 고시된 것을 사용했을 때 유기농 화장품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법안이 마련되고 나서는 아무 화장품에나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이런 걸 붙이면 그거는 법률 위반이 되는 사례가 됐고요. 이후부터는 그럼 어떤 화장품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광고를 할 수 있느냐? 화장품법에 의해서 주름 개선 성분으로 인정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때 아까 얘기했죠. 대표적인 레티놀 같은 거. 그래서 주름 개선이 된다라고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 자체에 명시된 화장품을 뒤집어서 보면 거기에 레티놀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미백은 미백 나름대로, 자외선 차단은 역시 정부에서 고시하는 화장품법에 의해서 고시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디테일을 볼게요. 주름 개선 말 그대로 주름 개선이고요. 주름 개선 에센스에도 그 말을 붙일 수 있고 에멀전 크림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백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기 위한 거고요. 대부분 여러분 선전하는 도미나 크림 이런 거는 의약 외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뭐라 했어요? 작용이 어떻다? 미미하다. 작용이 크면 안 됩니다. 뭐든 그래요, 여러분. 작용이 크면 뭐도 크다? 부작용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큰 의약 외품, 의약품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의료인, 약사나 의사의 때로는 처방, 때로는 안내, 지도 이런 거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은 미백과 관련이 있죠.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의 주범인 자외선을 먼저 차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미백 화장품은요.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 형성에 의해서 우리 표면에 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피부는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피부는 자외선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면 피부암 같은 거, 피부병 같은 거 생기잖아요. 햇빛을 너무 많이 보거나 잘못 보면 그렇습니다. 햇빛에 어떤 인종이 약할까요? 인류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구분하는데 어떤 인종이 가장 햇빛에 강할까요? 그렇죠. 흑인이죠. 그래서 흑인은 뉴멜라닌이라는 큰 입자가 큰 멜라닌을 많이 갖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밝을수록 유멜라닌보다는 페오멜라닌이 많은, 입자가 잦은 페오멜라닌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햇빛이 많은 지역에서는 어때요? 햇빛에 강한 유멜라닌을 가진 흑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의 힘을 빌려서 뭐 우리가 햇빛에 그대로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긴 하지만요. 우리가 훨씬 그 이전에 각 대륙의 인종이 생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백인들은 주로 햇빛이 적은 지역에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멜라닌 기미가 생겼다는 것은 내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자구책을 형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눈에 보여지기에는 이제 뭐 노화의 현상이기도 하고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멜라닌 미백 기전에서 생긴 멜라닌 색소를 다시 깨서 그 기미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 기능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미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들이 그런 효과에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주름은 레티놀, 그 다음에 미백은 알부틴입니다. 당나무 추출물까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슬쩍 보시면 감초 추출물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화장품 성분 혹시 미백 화장품 있으면 뒤에 펼쳐서 보시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가 기능성 고시 원료로 입증이 돼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화장품을 만들 때 이 성분이 집어넣으면 미백 화장품이라는 광고 문구도 쓸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름 개선 화장품. 주름 개선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라고도 불리고 주름은 주로 나이가 들면 생기죠. 기미는 뭐 젊은 사람도 생기지만 주름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라고도 하고요. 이미 노화에 의해서 둔화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진피층의 밀도와 피부를 지탱하고 탄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주름 개선에 유효한 성분들 얘기했죠. 레티놀입니다. 뭐 아데노신도 레티놀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엄마가 갖고 있는 주름 화장품이 있으면 뒤에 한번 뒤집어 보면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기능은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외선 차단 기능은 여러분이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보면 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 표기가 돼 있으면 자외선 화장품인 겁니다. 일단 자외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외선은요, 태양광선의 일종이에요. 태양광선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광선과 보이지 않는 광선이 있죠. 그리고 가시광선 중은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광선 빨주, 노초, 파남보입니다. 빨간색보다 더 밖에 있는 게 적외선, 빨간 거에 외, 밖에 있다, 적외선. 보라색보다 더 밖에 있는 게 자외선, 보라색 자자거든요. 한자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외선은 파장대에 따라서 UV, 자외선 A, UV, 자외선 B, UVC, 자외선 C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UVC는 우리 지구 표면에 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대표적으로 UVA와 UVB로 구분합니다. 자외선 차단한다는 자외선 차단제는 UVA와 UVB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VA를 차단하는 표기는
뭘로 돼 있어요? 예,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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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용어로 표식으로 되어 있고요. UVB를 차단하는 기능은 SPF 15, 25, 50 이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A 플러스와 SPF 숫자로 표기된 게 있으면 이 화장품은 UVA와 UVB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UVB만 차단했습니다. 그때는 UVA의 유해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UVB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도 언제만 썼냐 하면요, 물놀이 갈 때만 썼습니다. 우리 물놀이 갔을 때 피부를 태워갖고 빨개지고 그날 잘 때 끙끙 앓다가 며칠 뒤에 껍질이 후룩 벗겨지는 거 있죠? 그거는 바로 UVB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UVB는 화상과 홍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UVB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SPF로 숫자로 표시된, 사실 이 숫자는 지속시간을 의미하지만요, 최근 들어서는 구분 없이 쓰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UV 50을 써서 SPF 50을 써서 이거 한 번 바르면은 몇 시간 차단된대 해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땀도 흘리고요. 얼굴을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외선 차단을 잘 하는 방법은 자주 덧발라주는 겁니다. 그게 뭐 사람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SPF 숫자가 너무 높은 거를 그거에 의지하고 방심하는 것보단 자주 발라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냥 생활 속에서 UVB를 차단하려면 15에서 25 사이 정도를 써도 충분하고 덧발라주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UVA는 뭐냐? UVA는요, 우리 사실은 안티에이징의 주범으로 320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대를 갖고 있으면서 천천히 피부 깊숙이 영향을 줘서 광노화, 빛으로부터의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주요 자외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쓰기 위한 시기부터는 자외선 차단은 UVA와 UVB를 다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내용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짧게 리뷰로 정리하고요. 화장품학 개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